이 책을 읽고 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과장이라 생각했다. 이런 두발적인 책 속에는 절반의 호기심과 절반의 반감으로 이 책을 펼쳐들게 되었다. 카를로 로벨리의 나 없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단순히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 같은 과학적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책이겠거니 했다. 그러나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느낀 점은 단순히 과학적 사실을 얘기하는 책은 아니다 였다. 양자역학을 보는 새로운 관점이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관계라고 부르는 상호작용과 양자역학의 관련성을 말하는 책이었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사물은 서로 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관찰이며 서로를 존재케 하는 의미라고 그는 이야기한다. 이 책을 보면서 나는 내가 사는 이 세상,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 시간, 그리고 나와 주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은 뒤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분명 나 자신과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변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책이 가지는 매력을 꼽아보자면 우선 읽으면서 종종 멈추어 생각하게 만드는 점이 좋았다. 물론 진지하게 읽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진지하게 읽지 않으면 이보다 좋은 수면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글을 음미하려 멈추건 생각을 정리하려 멈추건 어찌됐든 이 책은 페이지를 넘기다가 잠시 멈추게 되는 책이다. 이 책의 두 번째 매력은 단순히 과학적 내용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한다는 점이다. 저자 로벨리는 철학과 물리학 그리고 예술을 아우르며 통찰력 있는 문장으로 읽는 이에게 감동을 준다. 그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결코 아닐 것이다. 분명 현실을 넘어서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현실적이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당장에 내 주변 사람들이 단순히 나와 어떤 한 공간에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며 서로의 존재를 위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새롭고도 현실적인 이야기였다. 물론 그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내 선택이지만 말이다. 이 책은 과학이란 건 기초밖에 모르는 나에겐 다소 어려운 책이었다. 하지만 과학과 철학에 대한 나의 관심의 불씨를 다시금 타오르게 만든 책이라고는 할 수 있다. 하여 이 책을 한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려 한다. 양자역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의 깊이가 깊어질 것 같으며 나와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에 대한 이해도 동시에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이 책은 분명 단순한 정보 전달의 책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을 변화시키는 책에 가깝다. 양자역학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할까? 양자역학 그거 내 실생활에는 별로 상관없는 거 아니야? 만약 평소에 당신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양자역학에 대한 궁금증과 모호함을 갖고 있었다면 나는 이 책을 읽어보길 권하고 싶다. 어쩌면 이 책을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을 읽고 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라는 이 문장에 이 당찬 소개에도 고개가 끄덕여질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너에게는 실제하지만 나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 물리학 실험실에서는 누가 관찰자인지 분명합니다. 연구 대상자인 양자를 준비하고 측정하는 과학자들이 관찰자죠. 그들은 측정 장비를 이용해 원자가 방출하는 빛이나 광자가 도달하는 위치를 감지합니다. 하지만 이 넓은 세상에는 실험실에 과학자나 측정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측정하는 과학자가 전혀 없는 곳에서 관찰이란 도대체 뭘까요? 관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양재로는 우리에게 뭘 알려줄 수 있을까요? 양재로는 다른 은하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뭘 알려줄까요? 그 해답의 열쇠이자 동시에 이 책의 핵심 아이디어는 과학자도 측정 장비와 마찬가지로 자연의 일부라는 단순한 사실입니다. 양자론이 설명하는 건 자연의 한 부분이 자연의 다른 부분에게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설명하는 양자론의 관계론적 해석의 핵심은 양자론은 양자적 대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는 발상입니다. 이 이론은 어떤 물리적 대상이 다른 임의의 물리적 대상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술합니다. 즉, 물리적 대상이 다른 물리적 대상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기술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대상과 사물, 실체의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광자, 고양이, 돌, 시계, 나무, 소년, 마을, 무지개, 행성, 은하단 등등. 그러나 이 대상들은 각자 고고한 고독 속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작용하고만 있을 뿐이죠.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려면 고립된 대상이 아니라 이러한 상호작용에 주목해야 합니다. 고양이가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소년이 돌을 던지고 돌은 날아가 공기를 움직이고 다른 돌에 부딪혀 그 돌을 움직이고 그 돌은 떨어져 땅을 누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태양에서 에너지를 얻어 산소를 만들고 마을 사람들은 그 산소를 마시며 별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별들은 다른 별들의 중력에 이끌려 은하 속을 움직여갑니다.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이 세계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호작용의 촘촘한 그물망입니다. 대상은 대상이 상호작용하는 방식 그 자체로 존재한다. 전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대상, 아무것도 영향을 주지 않고 빛을 방출하지도 않고 끌어당기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대상이 있다면 그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상호작용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설령 그것이 존재한다고 해도 우리와 무관한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상이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조차도 분명치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 우리와 관계하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세계, 우리가 실제라고 부르는 세계는 상호작용하는 실체들의 광대한 네트워크입니다. 대상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게 자신을 드러내며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는 바로 이 네트워크에 대해 논하고 있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 속에는
차일링거가 실험실에서 관찰한 광자도 포함되겠지만 더 나아가 안톤 차일링거 자신도 포함되는 거죠. 즉, 차일링거도 광자나 고양이, 별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속의 실체인 겁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 여러분도 그런 존재이고, 캐나다의 겨울 아침 서재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컴퓨터와 나 사이에 웅크려 앉은 오박색 고양이의 가르릉거림을 들으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역시도 여느 것과 같은 실체인 것입니다. 양제론이 광자가 차일링거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술한다면, 그리고 이 둘이 모두 물리계라면, 양제론은 임의의 대상이 임의의 다른 대상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기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자와 이를 관찰하는 차일링거 사이에 일어나는 일의 본질은 임의의 두 대상이 상호작용할 때, 즉 서로에게 작용하며 서로에게 나타날 때 일어나는 일과 똑같은 것이니까요. 물론 엄격한 의미에서 관찰자인 특수한 물리계가 있는 것도, 그것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감각기관과 기억이 있고 실험실에서 일하는 거시적인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양자역학은 그런 것들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험실 관찰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상호작용의 기초가 되는 물리적 실제의 근본적인 보편적 문법을, 그걸 기술하는 것이 양자역학입니다. 이렇게 보면 양자역학의 관찰, 즉 하이젠베르크가 도입한 관찰에는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이론적인 의미에서 관찰자에 대한 특별한 것도 없고요. 두 물리적 대상 사이의 모든 상호작용을 관찰로 볼 수 있습니다. 한 대상이 다른 대상에게 나타나는 방식을 고려할 때 그 어떤 대상이든 관찰자로 간주할 수 있을 겁니다. 즉, 다른 대상의 속성들이 그 대상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려할 때 말입니다. 양자론은 사물들이 서로에게 나타나는 방식을 기술하는 것이죠. 즉, 양자론의 발견이란 건 사물의 속성은 그 사물이 다른 사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의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물의 속성은 다른 사물과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양자론은 사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자연에 대한 최선의 설명이죠. 이는 단순한 발상이지만 여기서 얻은 두 가지 급진적인 결과는 양자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적 공간을 열어줍니다. 상호작용 없이는 속성도 없다. 보어는 현상이 발생하는 조건을 알아내기 위해 사용되는 측정기와 원자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그 원자계의 행동과 명확히 분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보어가 이 구절을 썼던 1940년대만 해도 이 이론은 원자계를 측정하는 실험실에서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이 이론이 우주의 모든 물체에 적용된다는 것이 밝혀졌죠. 따라서 우리는 원자계를 모든 물체로, 측정기와의 상호작용을 다른 모든 물체와의 상호작용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바꾸어 놓고 보면 보어의 관찰에는 양자이론의 토대가 된 발견이 들어 있습니다. 즉, 대상의 속성은 그 속성이 발현될 때의 상호작용과 분리할 수 없으며, 나아가 그 속성이 발현되는 상대 대상과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상의 속성이란 그 대상이 다른 대상에 작용하는 방식, 바로 그겁니다. 대상 자체는 다른 대상에 대한 상호작용의 네트워크일 뿐이죠.
양제로는 물리적 세계를 확정된 속성을 가진 대상들의 집합으로 보는 대신 관계의 그물망으로 보는 시각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대상은 그 그물망의 매듭입니다. 이제는 대상이 상호작용하지 않을 때에도 항상 속성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불필요하며 오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이 될 테니까요. 상호작용이 없으면 속성도 없습니다. 원래 하이젠베르크의 직관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전자가 어떤 것과도 상호작용하지 않을 때 전자의 궤도가 무엇인지 묻는 건 무의미한 질문인 거죠. 왜냐하면 전자의 물리적인 속성은 전자가 다른 것에, 예를 들어 전자가 상호작용할 때 방출되는 빛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결정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전자에는 아무런 속성이 없는 것이죠. 이건 정말 급진적인 도약입니다. 이는 오직 모든 것이 다른 것에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자가 어떤 것과도 상호작용하지 않을 때 그 전자에는 물리적 속성이 없습니다. 위치도 없고 속도도 없는 것입니다. 속성은 상대적일 뿐이다. 이 두 번째 결론은 훨씬 더 급진적입니다. 독자인 당신이 슈레딩거의 사고 실험에 등장하는 고양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당신은 상자에 갇혀 있고 양자장치가 수면제를 방출할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이때 당신은 수면제가 방출되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방출되면 잠이 들고 방출되지 않으면 깨어있죠. 즉, 당신에게 수면제는 방출되었거나 방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당신으로서는 잠들었거나 깨어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둘 다는 분명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난 상자 밖에 있고 수면제 병과도 당신과도 상호작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는 잠든 당신과 깨어있는 당신 사이에 양자적인 간섭 현상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잠든 당신을 보았거나 깨어있는 당신을 보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현상을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당신은 깨어있지도 잠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깨어있는 것과 잠든 것의 중첩 상태에 있다는 뜻이죠. 당신에게는 수면제가 방출되었거나 방출되지 않았거나 잠들었거나 깨어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나에게는 서로 다른 상태의 양자적 중첩이 존재합니다. 당신에게는 깨어있거나 깨어있지 않은 것이 실제입니다. 관계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가지 다 사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은 당신과 나라는 서로 다른 두 관찰자 각자의 상호작용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당신에게는 실제하지만 나에게는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나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이 그렇다라는 것을 양자론이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상 A의 속성이 대상 B에 대해서 실제한다고 해도 그것이 꼭 대상 C에 대해서도 실제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속성이 한 돌에 대해선 실제할 수 있지만 다른 돌에 대해선 실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희박하고 가벼운 양자의 세계. 부디 독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의 미묘하지만 핵심적인 이야기를 읽다가 내려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양자의 속성은 대상의 속성은 상호작용하는 순간에만 존재하며 그 속성이 한 대상과의 관계에서는 실제하지만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서는 실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속성이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우리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예를 들어 속도는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대해 갖는 속성입니다. 여러분이 유람선의 갑판 위를 걸을 때 여러분은 유람선에 대해서는 특정한 속도로, 강물에 대해서는 그것과 다른 속도로 걷게 됩니다. 또한 지구에 대해서는 또 다른 속도로, 태양에 대해서는 다시 또 다른 속도로, 은하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속도로, 이런 식으로 끝없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준점으로 하지 않은 그런 속도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속도는 두 대상에 관한 개념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만 존재하는 속성입니다. 두 존재 사이의 관계인 것이죠. 이것과 비슷한 사례는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구는 구형이기 때문에 위와 아래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지구상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속성인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동시성이란 개념이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걸 발견했죠. 양자론의 발견은 좀 더 급진적입니다. 양자론은 모든 대상의 모든 속성이 속도와 마찬가지로 관계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물리적 변수는 사물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서로에 대해 나타나는 방식을 기술합니다.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 때 변수에 값을 부여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죠. 변수는 어떤 대상과 상호작용하는 동안 그 대상과 관련해 상대적인 값을 갖는 것입니다. 세계는 이러한 상호작용의 네트워크입니다. 물리적 물체가 상호작용할 때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돌이 다른 돌과 부딪힙니다. 햇빛이 내 피부에 닿습니다. 독자인 당신은 이 글을 읽습니다. 그리하여 드러나는 세계는 희박한 세계입니다. 이 세계 속에 있는 건 확정된 속성을 가진 서로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만, 게다가 상호작용할 때만 속성과 특징을 갖는 존재들인 겁니다. 돌은 그 자체로 위치가 없고 충돌하는 다른 돌에 대해서만 위치를 갖습니다. 하늘은 그 자체로 색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올려다보는 나의 눈에 대해서만 색깔을 갖습니다. 하늘의 별은 독립적인 존재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이 속한 은하계를 이루는 상호작용 네트워크의 한 매듭일 따름입니다. 따라서 양자세계는 기존 물리학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더 무르며 일시적이고 불연속적인 사건들과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베네치아 레이스처럼 정교하고 복잡하면서 연약하게 짜인 세계죠. 모든 상호작용은 사건입니다. 실제를 엮은 것은 이 가볍고 덧없는 사건이지 철학이 상정한 절대적인 속성을 지닌 무거운 물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전자의 일생은 공간 속에서 하나의 선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과 상호작용할 때 한 번은 여기, 또 한 번은 저기, 이렇게 사건으로 나타나는 점선이죠. 비약적이고 불연속적이고 확률적이고 상대적입니다. 물리학의 신비에 관한 매혹적인 책 우주론적 문답에서 물리학자 앤서니 이길에는
이 모든 것들이 불러일으키는 당혹감과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자는 우리가 측정하고 관찰하는 중에 나타나는 특정 유형의 규칙성이다. 그것은 하나의 실체라기보다는 패턴이고 질서이다. 우리는 사물을 쪼개고 쪼개서 점점 더 작은 조각으로 만든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조각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조각들이 배열되는 방식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배나 돛이나 손톱 같은 것들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들이 형태라고 한다면, 그리고 형태가 질서이고 그 질서를 규정하는 것이 우리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우리와 우주에 의해 창조되고 그리고 우리와 우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 같다. 부처라면 그것들을 공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일상에서 우리는 이 세계가 견고하고 연속적이라는 생각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지만 사실 거기에는 세계의 실제의 결이 실제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견고하다고 느끼는 건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전구는 연속적인 빛이 아니라 수많은 아주 작은 광재를 내뿜고 있습니다. 실제 세계는 작은 규모에서는 연속적이지도 견고하지도 않으며 불연속적인 사건들과 상호작용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을 뿐입니다. 슈레딩거는 양자의 불연속성에 맞서 싸웠습니다. 보어의 양자 도약이나 하이젠베르크의 행렬 세계와도 맹렬히 싸웠죠. 그는 고전 물리학적 관점의 연속적인 실제의 이미지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 충돌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뒤 슈레딩거도 결국 항복하고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인용한 구절, 파동역학의 창시자들은 어느 순간 양자론에서 불연속성을 제거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라는 그 구절에 이어지는 슈레딩거의 말은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입자를 영구적인 실체로 생각하기보다는 순간적인 사건으로 생각하는 편이 더 낫다. 그 사건들은 때때로 사슬을 이루며 마치 영구적인 것 같은 착각을 주지만 그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극히 짧은 시간 동안에만 그럴 뿐이다. 그렇다면 파동이란 뭘까요? 그것은 어떤 사건이 우리와의 관계,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가를 확률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어떤 관점에서 결정되는 양입니다. 각각의 대상은 하나의 파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다른 모든 물체에 대해 다른 파동을 갖죠. 한 사물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다른 사물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확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동에 의해 기술되는 양자 상태는 항상 상대적인 상태일 뿐입니다. 간략히 소개한 다세계의 해석과 숨은 변수 해석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너머에 또 다른 실체를 덧붙여 이 세계를 채우려 합니다. 그래야 고전 역학 세계의 충만함을 되찾고 양자의 불확정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득 찬 세계를 전제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죠. 이에 반해 관계론적 관점에서는 양자역학을 세계에 대한 빈약한 기술까지 포함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큐비즘과 마찬가지로 그 불확정성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큐비즘이 자연의 외부에 있는 듯 주체가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관계론적 해석은 전체 세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양자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실을 이해할 때 사용하는 문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아낙시만드로스가 위와 아래라는 개념을 바꾸어 지구의 형태를 이해한 것처럼 말이죠. 대상은 상호작용할 때 어떤 값을 갖는 변수에 의해 기술되며 그 값은 다른 대상이 아니라 상호작용 대상과의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피란델로의 말처럼 대상은 아무도 아닌 동시에 10만인 어떤 것이죠. 이렇게 세계는 다양한 관점의 게임 속에서 산산조각나며 단일한 포괄적 시각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관점의 세계, 다양한 표현의 세계이지 확정된 속성이나 단일한 사실을 가진 실체들의 세계가 아닙니다. 속성은 대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대상 사이에 놓인 다리인 겁니다. 대상은 맥락 속에서만, 즉 다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며 다리와 다리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세계는 거울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비춰야만 존재하는 관점들의 게임인 겁니다. 사물의 미세한 입자는 변수들이 상대적이고 미래가 현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이토록 기묘하고 작은 세계입니다. 이 환상적인 양자 세계가 바로 우리의 세계인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에 짧은 서평을 썼죠. 서평을 써서 읽어드렸고, 그리고 제가 읽었던 부분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을 일부 읽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좀 새로운 관점인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너에게는 실제하지만 나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는 실제인데 나에게는 그게 실제가 아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상대적인 거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전자를 볼 때 어떨 땐 파동이고 우리가 관찰하는 순간 한 지점으로 고정되는 그런 현상들이 관계론적 해석으로 보면 그래, 어쨌든 전자와 나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것이 결정된 것이니까 이 전자가 파동으로서 존재할 때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 때니까 그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었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순간 한 점으로 고착화되고 입자로서 존재하잖아요, 전자가. 뭐 저뿐만 아니라 어떤 상호작용하는 어떤 존재라도 있으면 전자는 입자로서 존재하잖아요. 그게 되게 놀라운 점인데, 양자역학에.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알 듯 모를 듯 그런 책이었습니다. 신기하죠? 들으시면서 어떻나요? 다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되게 많았고, 하지만 좋았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하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카를로 로벨리 교수의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 살펴봤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좋은 꿈 꾸세요. 저는 갈게요. 안녕. 너에게는 실제하지만 나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 물리학 실험실에서는 누가 관찰자인지 분명합니다.
연구 대상자인 양자를 준비하고 측정하는 과학자들이 관찰자죠. 그들은 측정 장비를 이용해 원자가 방출하는 빛이나 광자가 도달하는 위치를 감지합니다. 하지만 이 넓은 세상에는 실험실에 과학자나 측정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측정하는 과학자가 전혀 없는 곳에서 관찰이란 도대체 뭘까요? 관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양재로는 우리에게 뭘 알려줄 수 있을까요? 양재로는 다른 은하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뭘 알려줄까요? 그 해답의 열쇠이자 동시에 이 책의 핵심 아이디어는 과학자도 측정 장비와 마찬가지로 자연의 일부라는 단순한 사실입니다. 양자론이 설명하는 건 자연의 한 부분이 자연의 다른 부분에게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설명하는 양자론의 관계론적 해석의 핵심은 양자론은 양자적 대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는 발상입니다. 이 이론은 어떤 물리적 대상이 다른 의미의 물리적 대상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술합니다. 즉, 물리적 대상이 다른 물리적 대상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기술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대상과 사물, 실체의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광자, 고양이, 돌, 시계, 나무, 소년, 마을, 무지개, 행성, 은하단 등등. 그러나 이 대상들은 각자 고고한 고독 속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작용하고만 있을 뿐이죠.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려면 고립된 대상이 아니라 이러한 상호작용에 주목해야 합니다. 고양이가 뚝딱거리는 시계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소년이 돌을 던지고 돌은 날아가 공기를 움직이고 다른 돌에 부딪혀 그 돌을 움직이고 그 돌은 떨어져 땅을 누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태양에서 에너지를 얻어 산소를 만들고 마을 사람들은 그 산소를 마시며 별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별들은 다른 별들의 중력에 이끌려 은하 속을 움직여갑니다.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이 세계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호작용에 촘촘한 그물망입니다. 대상은 대상이 상호작용하는 방식 그 자체로 존재한다. 전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대상, 아무것도 영향을 주지 않고 빛을 방출하지도 않고 끌어당기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대상이 있다면 그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상호작용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설령 그것이 존재한다고 해도 우리와 무관한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상이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조차도 분명치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 우리와 관계하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세계, 우리가 실제라고 부르는 세계는 상호작용하는 실체들의 광대한 네트워크입니다. 대상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게 자신을 드러내며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는 바로 이 네트워크에 대해 논하고 있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 속에는 차일링거가 실험실에서 관찰한 광자도 포함되겠지만 더 나아가 안톤 차일링거 자신도 포함되는 거죠. 즉, 차일링거도 광자나 고양이, 별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속의 실체인 겁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 여러분도 그런 존재이고, 캐나다의 겨울 아침, 서재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컴퓨터와 나 사이에 웅크려 앉은 오박색 고양이의 가르릉거림을 들으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역시도 여느 것과 같은 실체인 것입니다. 양제론이 광자가 차일링거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술한다면, 그리고 이 둘이 모두 물리계라면, 양제론은 임의의 대상이 임의의 다른 대상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기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자와 이를 관찰하는 차일링거 사이에 일어나는 일의 본질은 임의의 두 대상이 상호작용할 때, 즉 서로에게 작용하며 서로에게 나타날 때 일어나는 일과 똑같은 것이니까요. 물론 엄격한 의미에서 관찰자인 특수한 물리계가 있는 것도, 그것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감각기관과 기억이 있고 실험실에서 일하는 거시적인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양자역학은 그런 것들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험실 관찰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상호작용의 기초가 되는 물리적 실제의 근본적인 보편적 문법을, 그걸 기술하는 것이 양자역학입니다. 이렇게 보면 양자역학의 관찰, 즉 하이젠베르크가 도입한 관찰에는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이론적인 의미에서 관찰자에 대한 특별한 것도 없고요. 두 물리적 대상 사이의 모든 상호작용을 관찰로 볼 수 있습니다. 한 대상이 다른 대상에게 나타나는 방식을 고려할 때 그 어떤 대상이든 관찰자로 간주할 수 있을 겁니다. 즉 다른 대상의 속성들이 그 대상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려할 때 말입니다. 양자론은 사물들이 서로에게 나타나는 방식을 기술하는 것이죠. 즉 양자론의 발견이란 건 사물의 속성은 그 사물이 다른 사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의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물의 속성은 다른 사물과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양자론은 사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자연에 대한 최선의 설명이죠. 이는 단순한 발상이지만 여기서 얻은 두 가지 급진적인 결과는 양자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적 공간을 열어줍니다. 상호작용 없이는 속성도 없다. 보어는 현상이 발생하는 조건을 알아내기 위해 사용되는 측정기와 원자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그 원자계의 행동과 명확히 분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보어가 이 구절을 썼던 1940년대만 해도 이 이론은 원자계를 측정하는 실험실에서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이 이론이 우주의 모든 물체에 적용된다는 것이 밝혀졌죠. 따라서 우리는 원자계를 모든 물체로, 측정기와의 상호작용을 다른 모든 물체와의 상호작용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바꾸어 놓고 보면 보어의 관찰에는 양자이론의 토대가 된 발견이 들어 있습니다. 즉 대상의 속성은 그 속성이 발현될 때의 상호작용과 분리할 수 없으며, 나아가 그 속성이 발현되는 상대 대상과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상의 속성이란 그 대상이 다른 대상에 작용하는 방식, 바로 그겁니다. 대상 자체는 다른 대상에 대한 상호작용의 네트워크일 뿐이죠. 양자론은 물리적 세계를 확정된 속성을 가진 대상들의 집합으로 보는 대신 관계의 그물망으로 보는 시각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대상은 그 그물망의 매듭입니다.
이제는 대상이 상호작용하지 않을 때에도 항상 속성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불필요하며 오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이 될 테니까요. 상호작용이 없으면 속성도 없습니다. 원래 하이젠베르크의 직관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전자가 어떤 것과도 상호작용하지 않을 때 전자의 궤도가 무엇인지 묻는 건 무의미한 질문인 거죠. 왜냐하면 전자의 물리적인 속성은 전자가 다른 것에, 예를 들어 전자가 상호작용할 때 방출되는 빛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결정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전자에는 아무런 속성이 없는 것이죠. 이건 정말 급진적인 도약입니다. 이는 오직 모든 것이 다른 것에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자가 어떤 것과도 상호작용하지 않을 때 그 전자에는 물리적 속성이 없습니다. 위치도 없고 속도도 없는 것입니다. 속성은 상대적일 뿐이다. 이 두 번째 결론은 훨씬 더 급진적입니다. 독자인 당신이 슈레딩거의 사고 실험에 등장하는 고양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당신은 상자에 갇혀 있고 양자 장치가 수면제를 방출할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이때 당신은 수면제가 방출되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방출되면 잠이 들고 방출되지 않으면 깨어있죠. 즉, 당신에게 수면제는 방출되었거나 방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당신으로서는 잠들었거나 깨어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둘 다는 분명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난 상자 밖에 있고 수면제 병과도 당신과도 상호작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는 잠든 당신과 깨어있는 당신 사이에 양자적인 간섭 현상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잠든 당신을 보았거나 깨어있는 당신을 보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현상을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당신은 깨어있지도 잠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깨어있는 것과 잠든 것의 중첩 상태에 있다는 뜻이죠. 당신에게는 수면제가 방출되었거나 방출되지 않았거나 잠들었거나 깨어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나에게는 서로 다른 상태의 양자적 중첩이 존재합니다. 당신에게는 깨어있거나 깨어있지 않은 것이 실제입니다. 관계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가지 다 사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은 당신과 나라는 서로 다른 두 관찰자 각자의 상호작용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당신에게는 실제하지만 나에게는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나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이 그렇다라는 것을 양자론이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상 A의 속성이 대상 B에 대해서 실제한다고 해도 그것이 꼭 대상 C에 대해서도 실제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속성이 한 돌에 대해선 실제할 수 있지만 다른 돌에 대해선 실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희박하고 가벼운 양자의 세계. 부디 독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의 미묘하지만 핵심적인 이야기를 읽다가 내려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양자의 속성은 대상의 속성은 상호작용하는 순간에만 존재하며 그 속성이 한 대상과의 관계에서는 실제하지만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서는 실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속성이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우리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예를 들어 속도는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대해 갖는 속성입니다. 여러분이 유람선의 갑판 위를 걸을 때 여러분은 유람선에 대해서는 특정한 속도로, 강물에 대해서는 그것과 다른 속도로 걷게 됩니다. 또한 지구에 대해서는 또 다른 속도로, 태양에 대해서는 다시 또 다른 속도로, 은하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속도로, 이런 식으로 끝없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준점으로 하지 않은 그런 속도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속도는 두 대상에 관한 개념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만 존재하는 속성입니다. 두 존재 사이의 관계인 것이죠. 이것과 비슷한 사례는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구는 구형이기 때문에 위와 아래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지구상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속성인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동시성이란 개념이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걸 발견했죠. 양자론의 발견은 좀 더 급진적입니다. 양자론은 모든 대상의 모든 속성이 속도와 마찬가지로 관계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물리적 변수는 사물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서로에 대해 나타나는 방식을 기술합니다.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 때 변수에 값을 부여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죠. 변수는 어떤 대상과 상호작용하는 동안 그 대상과 관련해 상대적인 값을 갖는 것입니다. 세계는 이러한 상호작용의 네트워크입니다. 물리적 물체가 상호작용할 때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돌이 다른 돌과 부딪힙니다. 햇빛이 내 피부에 닿습니다. 독자인 당신은 이 글을 읽습니다. 그리하여 드러나는 세계는 희박한 세계입니다. 이 세계 속에 있는 건 확정된 속성을 가진 서로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만, 게다가 상호작용할 때만 속성과 특징을 갖는 존재들인 겁니다. 돌은 그 자체로 위치가 없고 충돌하는 다른 돌에 대해서만 위치를 갖습니다. 하늘은 그 자체로 색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올려다보는 나의 눈에 대해서만 색깔을 갖습니다. 하늘의 별은 독립적인 존재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이 속한 은하계를 이루는 상호작용 네트워크의 한 매듭일 따름입니다. 따라서 양자세계는 기존 물리학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더 무르며 일시적이고 불연속적인 사건들과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베네치아 레이스처럼 정교하고 복잡하면서 연약하게 짜인 세계죠. 모든 상호작용은 사건입니다. 실제를 엮은 것은 이 가볍고 덧없는 사건이지 철학이 상정한 절대적인 속성을 지닌 무거운 물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전자의 일생은 공간 속에서 하나의 선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과 상호작용할 때 한 번은 여기, 또 한 번은 저기, 이렇게 사건으로 나타나는 점선이죠. 비약적이고 불연속적이고 확률적이고 상대적입니다. 물리학의 신비에 관한 매혹적인 책 우주론적 문답에서 물리학자 앤서니 이길에는 이 모든 것들이 불러일으키는 당혹감과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자는 우리가 측정하고 관찰하는 중에 나타나는 특정 유형의 규칙성이다. 그것은 하나의 실체라기보다는 패턴이고
질서이다. 우리는 사물을 쪼개고 쪼개서 점점 더 작은 조각으로 만든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조각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조각들이 배열되는 방식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배나 돛이나 손톱 같은 것들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들이 형태라고 한다면, 그리고 형태가 질서이고 그 질서를 규정하는 것이 우리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우리와 우주에 의해 창조되고 그리고 우리와 우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 같다. 부처라면 그것들을 공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일상에서 우리는 이 세계가 견고하고 연속적이라는 생각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지만 사실 거기에는 세계의 실제의 결이 실제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견고하다고 느끼는 건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전구는 연속적인 빛이 아니라 수많은 아주 작은 광재를 내뿜고 있습니다. 실제 세계는 작은 규모에서는 연속적이지도 견고하지도 않으며 불연속적인 사건들과 상호작용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을 뿐입니다. 슈레딩거는 양자의 불연속성에 맞서 싸웠습니다. 보어의 양자 도약이나 하이젠베르크의 행렬 세계와도 맹렬히 싸웠죠. 그는 고전 물리학적 관점의 연속적인 실제의 이미지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 충돌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뒤 슈레딩거도 결국 항복하고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인용한 구절, 파동력학의 창시자들은 어느 순간 양자론에서 불연속성을 제거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라는 그 구절에 이어지는 슈레딩거의 말은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입자를 영구적인 실체로 생각하기보다는 순간적인 사건으로 생각하는 편이 더 낫다. 그 사건들은 때때로 사슬을 이루며 마치 영구적인 것 같은 착각을 주지만 그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극히 짧은 시간 동안에만 그럴 뿐이다. 그렇다면 파동이란 뭘까요? 그것은 어떤 사건이 우리와의 관계,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가를 확률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어떤 관점에서 결정되는 양입니다. 각각의 대상은 하나의 파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다른 모든 물체에 대해 다른 파동을 갖죠. 한 사물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다른 사물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확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동에 의해 기술되는 양자 상태는 항상 상대적인 상태일 뿐입니다. 간략히 소개한 다세계의 해석과 숨은 변수 해석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너머에 또 다른 실체를 덧붙여 이 세계를 채우려 합니다. 그래야 고전역학 세계의 충만함을 되찾고 양자의 불확정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득 찬 세계를 전제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죠. 이에 반해 관계론적 관점에서는 양자역학을 세계에 대한 빈약한 기술까지 포함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큐비즘과 마찬가지로 그 불확정성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큐비즘이 자연의 외부에 있는 듯 주체가가는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관계론적 해석은 전체 세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양자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실을 이해할 때 사용하는 문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아낙시만드로스가 위와 아래라는 개념을 바꾸어 지구의 형태를 이해한 것처럼 말이죠. 대상은 상호작용할 때 어떤 값을 갖는 변수에 의해 기술되며
그 값은 다른 대상이 아니라 상호작용 대상과의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피란델로의 말처럼 대상은 아무도 아닌 동시에 10만인 어떤 것이죠. 이렇게 세계는 다양한 관점의 게임 속에서 산산조각나며 단일한 포괄적 시각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관점의 세계, 다양한 표현의 세계이지 확정된 속성이나 단일한 사실을 가진 실체들의 세계가 아닙니다. 속성은 대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대상 사이에 놓인 다리인 겁니다. 대상은 맥락 속에서만, 즉 다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며 다리와 다리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세계는 거울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비춰야만 존재하는 관점들의 게임인 겁니다. 사물의 미세한 입자는 변수들이 상대적이고 미래가 현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이토록 기묘하고 작은 세계입니다. 이 환상적인 양자 세계가 바로 우리의 세계인 겁니다.